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이후 일본 정부의 왜곡된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고 일본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건부 연기는 최종 합의가 아니라며 앞으로의 협상은 일본의 태도에 달렸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아지 고충 중인 펜벤다조를 먹고 암을 치료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말기암 환자들에게도 마지막 희망처럼 여기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진실인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3년 전 인공지능과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구단의 대국에서 인공지능이 예상을 깨고 승리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물리학자나 천문학자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 인공지능 천문학자 사이넷에 대해 알아봅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람의 움직임을 탐지해 불법 쓰레기 투기 같은 비양심적 행동을 감시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됐는데요.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인간처럼 보고 이해하는 시각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 이후 나온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부풀려진 발표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의 협상은 일본의 태도에 달렸다며 할 테면 해보라라는 이례적인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백스코 미디어 센터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소미아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지난 22일 이루어진 양국 합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WTO 절차 중단을 통보해 협의가 시작됐다는 일본 측 설명은 사실과 다르고 한국이 수출 관리의 문제점을 인정했다는 일본 측 발표도 왜곡됐다는 겁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런 발표는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부풀려졌다면서 그런 내용이었다면 합의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함께 발표하기로 약속한 시간 전에 일본 언론이 합의 내용을 보도하고 실제 발표는 우리보다 7분 늦게 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일본 정부도 경제산업성에 부풀려진 발표에 사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는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의 협상은 일본의 태도에 달렸다며 일본의 왜곡 발표에 대해 할 테면 해보라는 트라이미라는 영어 표현으로 경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이번 협상이 일본 외교의 승리, 퍼펙트 게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비판하고 원칙과 포용에 우리 외교가 승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YTN 신호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에 따라 한일 양국이 이르면 이번 주에 수출 규제 조치 관련 협의를 시작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의 정책 대화를 위한 과장급 실무 논의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의 직접 협상인 만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던 WTO 분쟁 양자 협의와 달리 한국이나 일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과장급 만남을 진행한 이후 국장급 협상을 통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한일 두 나라 사이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에 주변국이 신뢰할 오염수 처리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2명내 장관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성 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장관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고 환경부는 전했습니다.
한중 양자회담도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은 올해부터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 및 주변 지역의 가을 겨울철 대기질 예보 상황과 미세먼지 저감 조치 정보를 한중 환경협력센터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달 도입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해당 정보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세 나라 회의에선 대기질 개선, 순환경제, 기후변화 대응, 해양, 물환경관리 등 8가지가 우선 협력 분야로 선정돼 공동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친환경 에너지월인 수소를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연구원은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넣는 수전의 기술의 효율을 높일 새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에 사용하던 값비싼 촉매 대신 철과 코발트, 인산 등 상대적으로 값싼 물질을 촉매로 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소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이번에 개발된 촉매의 경우 5,000번 이상 반응한 후에도 구조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 특징을 지녔다며 수소 생산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한 녹색교통지역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건데요. 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일주일 내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서울시 중구 서소문입니다. 녹색교통지역 시범 운영 중인데 지금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심심치 않게 지나다닙니다. 하지만 12월 1일부터는 아침 6시에서 저녁 9시 사이에 이렇게 서울 사대문안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노후 경유차 등 공해 유발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녹색교통지역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단속 지역은 사직동과 해화동 등 종로구 8개 동, 소공동과 을지로 등 중구 7개 동 한양도성 내부입니다. 다만 긴급 차량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10월 31일까지 저감장치 부착 신청을 했거나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45개 지점에 119개 CCTV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 차량에 대한 자동 검지, 조회, 그리고 통보까지 자동으로 진행되고 사후 고지 그리고 이의 신청 절차까지 시스템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에선 대신 녹색교통 시스템이 도입되거나 확충됩니다. 서울역과 시청 등 도심 주요 지점과 명동과 남산 등 관광지역을 연결하는 4개 노선에 녹색 순환버스가 운영되고 공유교통수단인 따릉이와 나눔카는 2배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7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통행량이 14% 넘게 감소했다면서 운행 제한을 본격 시행하면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15.6%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 교통지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연구 용역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암스테르담 도심을 잇는 운하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녔는데요. 운하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거품 장벽이라는 새로운 수거 기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낭만 가득한 운하의 도시 암스테르담. 도심 길목을 가로지르는 운하가 미로처럼 펼쳐지며 운치를 더합니다. 그런데 운하 곳곳에 폐기물이 둥둥 떠다닙니다. We have a lot of waste in the canals. Every day we take out 3,500 kilograms of waste.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덜란드 신생 기업이 거품 장벽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구멍이 뚫린 튜브를 수중에 설치한 뒤 압축 공기를 주입하면 거품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거품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장벽을 형성해 폐기물을 걷어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실험한 결과 86%가량이 거품벽에 걸려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업체는 북해로 흘러가는 모든 운하에 거품 장벽을 도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The bubble barrier is definitely a very useful tool to start stopping plastic, to start monitoring plastic, to even assess how much plastic is actually in our waters. 해마다 암스테르담 운하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4만여 킬로그램. 거품 장벽은 많은 인력을 배치해 쓰레기를 일일이 수거해온 기존 작업의 효율성을 대폭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3대 원장으로 취임한 노도영 신임 원장이 IBS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해의 요소는 걷어내고 학계와 연구계, 정부의 이해를 넓히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연구 지원 체계를 개편해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이슈로 떠오른 윤리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이온 가속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각 연구단의 미래 전략을 뚜렷하게 세우는 한편 젊은 과학자들을 영입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년 전 최고의 실력자 이세돌과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경기를 기억하시나요? 4승 1패로 알파고가 승리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그런데 알파고는 단순히 바둑을 두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 지웅배 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 천문학자 사인의 세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벌써 3년 반이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자,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자, 현재 알파고는 그럼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네, 이미 3년 전 알파고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세돌 선수와 대국을 펼쳤던 당시 알파고는 알파고 리라는 버전인데요. 당시의 대국을 통해 알파고는 더 많은 학습을 거쳤고 더욱더 발전된 다음 버전인 알파고 제로 버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네. 알파고 리는 수많은 인간 바둑 기사의 기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둑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더 발전된 알파고 제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보 데이터를 쓰지 않고 단순히 바둑의 기본 규칙만 알려주면 혼자서 자기 자신과 셀프 바둑을 두면서 최적의 전략을 익혀가는 겁니다. 그 결과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 리의 기력을 불과 72시간 만에 앞질렀죠. 예. 네. 알파고 제로는 이제 말 그대로 자기 자신 말고는 적수가 없는 진정한 바둑의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파고는 바둑을 정복하고 바둑계에서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알파고를 개발했던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진들은 바둑 다음으로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알파고가 날이 갈수록 더 발전해지고 강해지고 있군요. 자, 그런데 스타크래프트 이 게임 분야에 새롭게 도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이 새로운 인공지능을 우리가 알파스타라고 부릅니다. 네. 사실 바둑보다 스타크래프트가 훨씬 더 어렵고 까다로운 게임인데요. 바둑은 경우의 수가 아주 무궁무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한된 바둑판 위에 단 2가지 색깔의 바둑돌로 플레이하는 게임이고 또 바둑돌이 하나씩 빈칸을 채울수록 오히려 경우의 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스타크래프트는 훨씬 유동적인 게임이죠. 상대방이 어떤 유닛을 얼마나 뽑아서 어디에 배치하는지에 따라 매 순간 게임의 전력과 승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진들도 궁극적으로 더 복잡한 인간 세상의 문제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스타크래프트가 훈련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난 1월 알파스타가 유럽 프로게이머들과 경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총 11전 11승이라는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전승이네요. 그렇죠. 이 경기를 위해 알파스타는 사람으로 치면 총 2000년이 넘는 시간 쉬지 않고 게임을 한 수준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예. 결국 바둑을 정복한 알파고에 이어서 알파스타도 스타크래프트를 놀라운 속도로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때 유럽 프로게이머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한창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인기를 끌 때에 그때 게이머들이 했으면은 11전 10승까지는 내주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자, 만약 알파스타가 이 스타크래프트까지 정복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목표는 어떤 게 될까요? 물론 인공지능이 오직 바둑을 두기 위해서 또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하기 위해서만 개발된 건 아니겠죠. 네. 궁극적으로는 바둑이나 스타크래프트를 연습하면서 익힌 딥러닝 학습 기술을 적용해 더욱더 복잡하고 유기적인 실제 인간 세상에서의 다양한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영상 속에서 어떤 물체를 보고
그것이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동물인지를 분간하는 것을 학습한다고 가정하고 예. 몇 시간짜리 CCTV 영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장면, 뭐 검은 옷을 입은 사람 2명이 승합차에서 내리는 장면 이렇게 요청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그 장면이 있는 순간의 영상만 골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모두 볼 필요 없이 범죄를 더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 마치 인간 과학자처럼 아예 새로운 물리 법칙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물리학자, 인공지능 천문학자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인공지능 천문학자를 목표로 훈련을 시작한 사이넷이라는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네, 이 알파고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문학과 같이 인류 앞에 놓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인공지능 천문학자 사이넷은 현재 어떤 훈련을 하고 있나요? 네, 사이넷은 마치 천문학자처럼 하늘에서 보이는 천체의 움직임을 보고 그 천체의 움직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물리 법칙을 추론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사이넷은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연구진은 사이넷에게 지구의 하늘에서 관측되는 태양과 화성의 겉보기 움직임을 학습시켰습니다. 사이넷은 움직이지 않는 배경별을 기준으로 화성과 태양이 실제 우주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파악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화성과 태양의 겉보기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태양계 중심에 태양을 두는 태양 중심 모델, 즉 지동설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사실 천문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화성의 움직임을 관측해왔지만 화성의 움직임을 보고 태양이 아닌 지구가 태양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우주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이넷은 천문학자조차 수천 년이 걸려서 깨달았던 태양계 중심에 태양이 있다는 이 진실을 혼자서 깨달았죠. 말 그대로 인공지능 AI 코페르니쿠스가 멋진 데뷔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네. 코페르니쿠스 말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사이넷의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어떤 훈련들이 남아 있나요? 이제 과학자들은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다른 양자역학이나 우주론과 관련된 데이터를 사이넷에게 입력할 예정입니다. 물리학자들은 곧 사이넷이 스스로 지동설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아인슈타인의 물리 공식, E는 mc 제곱이라는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을 파악할지를 한번 테스트할 예정인데요. 예. 입자물리 실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실험 데이터를 보고 인간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처럼 이런 수학적 법칙을 또 깨달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훈련을 지켜봐야겠죠. 예. 만약 사이넷이 또 멋진 결과를 보여준다면 이번엔 AI 코페르니쿠스에 이어서 AI 아인슈타인이 완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물리 법칙을 제안하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물리학, 우주론의 난제를 해결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우주론의 난제를 사이먼이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 기대감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실제로도 사이넷이 인류가 풀지 못한 그런 우주의 수많은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개발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네. 물론 여전히 사이넷과 알파고, 알파스타 등 모두 제한된 틀 안에서 가장 최적화된 답을 찾아 제시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다양한 결과를 던져준다 하더라도 결국 가능한 답 중에서 가장 최선의 답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책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멋진 성과를 보여주면서 개발된다면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이 던져주는 새로운 물리 법칙을 정말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아닌 프로그램이 만든 과학적 패러다임을 살아가는 첫 세대가 되겠죠. 네. 만약 우리가 프로그램이 알려준 낯선 물리 법칙을 마주한다면 과연 프로그램의 악수, 버그라고 웃어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신의 한 수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미래가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알파고는 처음부터 바둑판 너머 우주의 비밀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고 이제는 인간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앞으로 이 사이넷이 어떤 우주의 비밀을 찾아낼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말기암 환자가 개 구충제 일종인 펜벤다졸을 먹고 암을 치료했다는 사인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말기암 환자들에겐 마지막 희망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펜벤다졸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정부가 나서 임상시험을 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아지 구충제의 일종인 동물의약품 펜벤다졸.
기적의 항암제로 알려지면서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없을 정도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품을 살 수가 있나요? 네, 살 수가 있는데요. 진짜 필요한 분을 못 드리잖아요. 펜벤다졸은 제품명이 아닌 성분 이름입니다. 2003년부터 펜벤다졸이 들어간 동물 구충제 42종이 수입되고 있는데 암 환자들이 찾는 건 이 가운데 2종류입니다. 최근 항암제로 사용하면 부작용 우려가 있어 정부가 일부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는 내용이 인터넷과 SNS상에서 돌고 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동물의약품으로서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입 금지를 할 명분이 없는 거죠. 이거. 사람이 먹을 목적이라는 걸 알고 펜벤다졸을 팔면 수의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암 환자들이 복용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폐암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 씨를 비롯해 유튜브에는 지금도 펜벤다졸을 먹고 증세가 호전됐다는 증언이 잇따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양한 치료 요법을 병행하고 있어서 펜벤다졸만의 효과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펜벤다졸만 고집하지 말고 병원에 주기적으로 피검사라든지 간 수치라든지 이걸 확인하면서 본인 몸에 맞게끔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치됐다고 판단할 만한 사례는 국내에 아직 없고 간염 같은 부작용 우려도 크다는 게 의학계 공통된 견해입니다. 펜벤다졸을 먹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고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종합이 되어서 아마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2018년 8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산하 온라인 저널에 실린 펜벤다졸 관련 논문입니다. 펜벤다졸은 개의 몸에서 기생충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걸 막아 굶어 죽게 하는데 암세포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건 약효를 내는 원리가 그렇다는 것일 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제약사들이 수익성 떨어지는 펜벤다졸을 항암제로 개발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임상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음모론도 나옵니다. 그러나 펜벤다졸이 아닌 사람에게 쓰는 구충제 성분으로 항암제를 만들기 위한 임상시험은 미국, 스웨덴, 이집트의 의료기관 5곳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펜벤다졸과 원리가 같은 사람용 구충제 성분으로 만든 항암제가 2, 3년 아니면 시판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하면 할수있는데 굳이 할 이유가 없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강아지한테만 사용했던 거를 꼭 굳이 빨리 끝나면 2년, 3년 안에도 효과가 보고서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암 환자들의 간절한 바람에 호응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작용 가능성에도 대응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펜벤다졸 논란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홍석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지식재산의 가치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허청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세안 10개국 특허청장이 참석한 한 아세안 특허청장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의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를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지식재산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은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위한 우수 특허 창출과 지식재산의 가치 존중을 위한 보호, 지식재산 산업화 촉진을 위한 활용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한 아세안 지식재산 공동선언문이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지식재산 분야에서 실현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인 건선 환자가 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건선 환자는 16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1.5배 많고 60대 이상부터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선의 발병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환자 가운데 상당수에서 가족력이 발견된다며 건선을 앓는 가족이 있는 경우 피부 자극을 피하는 등 예방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신이 허약해져 발생하는 노쇠는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노쇠를 5가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가 개발됐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쇠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 장기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허약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노쇠한 상태가 되면 넘어지거나 침상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기 쉽습니다. 노쇠인지 여부를 탈진과 근력 감소, 보행 속도 저하, 신체 활동량 감소, 체중 감소 등 5가지 질문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가지 항목에 점수를 매겨 합한 점수가 3점 이상이면 노쇠, 1점에서 2점은 전노쇠, 0점은 정상군으로 평가됩니다. 간단한 설문지 하나하나만으로도 5가지죠. 그것만 가지고도 노쇠를 거의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설문지를 개발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우리나라 노인의 8% 정도는 노쇠군에 속하고 47%는 전노쇠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쇠와 전노쇠인 경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신체 활동량을 늘리며 가족,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kg이면 하루에 60g을 먹으라는 얘기고요. 쉽게 얘기하면 아침에 20g, 점심에 20g, 저녁에 20g의 단백질을 드시라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국민 건강 면에서 앞으로 5년간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로 치매와 암, 노쇠 노인에 대한 지원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1차 의료기관에서 노쇠를 진단해 영양과 운동, 질병 관리 측면에서 개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한 주간 화제 뉴스를 뽑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과학 뉴스는 어떤 것일까요? 5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무궁화에서 폐암 억제 물질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이번 주 5위를 차지했습니다. 무궁화 뿌리에서 발견된 이 물질은 폐암 세포의 증식을 막는 데 뛰어난 효과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연구가 우리나라의 꽃 무궁화의 가치를 재발견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동면 기간 동안 잠을 안 자는 동물도 많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모두 우리의 통념을 뒤집는 동물 고유의 특징입니다. 알고 보면 더욱 놀라운 동물의 세계, 곰이 겨울잠을 자는 시기에 새끼까지 돌본다는 건 정말 신기하네요. 햄버거병으로 불거진 맥도날드의 위생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지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맥도날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주방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개했는데요. 신뢰 회복에 나서 맥도날드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각종 의혹과 우려가 새어나고 있습니다. 백신이 없긴 하지만 효과를 보이는 약이 있고 공기 전파가 아니라는 점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다만 흑사병이 발병한 지역을 여행하는 분들이라면 야생동물을 접촉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 시속 1220km, 서울과 부산을 단 20분 만에 주파하는 차세대 교통수단 하이퍼루프가 내년 두바이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수차례 모의 주행에 성공하면서 두바이 건설 계획의 전망을 더욱 밝히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속도만큼이나 개발업체들의 기술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하이퍼루프가 몰고 올 인류 교통수단의 변화의 바람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5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슈퍼고양이 선발대회가 열려 60여 종의 다양한 고양이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버려진 고양이의 입양을 촉진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다양한 고양이가 각자 멋을 뽐내고 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도도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털을 깎거나 빗질을 하고 파우더를 뿌리기도 합니다.
페르시안 고양이, 시베리아 고양이, 브리티시 숏헤어, 메인 쿤 등 세계 60여 종의 다양한 품종이 대거 참가해 가장 멋진 고양이를 선발하는 대회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털이 수북한 페르시안 고양이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버려진 길고양이들의 입양을 촉진하는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E soprattutto la filosofia del Supercat da 20 anni è quella di far aiutare dai gatti VIP, i cosiddetti gatti di razza, i gatti abbandonati, appunto i gatti di razza stradale come li chiamiamo noi. E quindi anche quest'anno siamo riusciti a far fare tante adozioni. 이를 통해 20여 마리의 길고양이가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Lei è Mafalda, insieme alla sorellina Melina sono state adottate, sono le superstar di questa mostra di quest'anno perché è l'adozione di coppia, l'adozione del cuore. 이번 대회의 다른 주제인 고양이를 통한 반려동물 치료법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양이와 함께 놀다 보면 아이들의 사회성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2009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뇌졸중 연구센터는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딥러닝으로 인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여러 분야에 접목되며 그 영역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시각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은 실제 생활에도 적용되며 다양한 변화를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과학 돋보기 시간에는 시각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시각지능연구실 박종열 실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에도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이런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을 감시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저희 에트리에서 개발한 시각 인공지능 딥뷰 기술입니다. 네. 불법 쓰레기 투기를 보면 현장에서 찰칵 소리를 내고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투기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나가게 됩니다. 예. 네. 딥뷰 기술은 사람을 알아보고 행동을 인식하는 기술인데요. 사람의 관절의 움직임을 보고 행인이 물건을 내려놓는지 또는 던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찰칵 사진까지 찍힌다고 하니까 몰래 네. 쓰레기 투기하러 왔다가 놀라서 다시 가지고 갈 것 같은데 네. 사실 기존에도 이런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하는 CC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기존 CCTV와 딥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기존 CCTV 기술은 정확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저희가 함께 개발에 나섰는데요. 네. 기존 CCTV 기술은 투기 지역을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경고를 하는 등 잘못된 탐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딥뷰 기술은 세밀한 행동을 이해해서 그를 통해서 딥러닝 기반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을 이용해서 행동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사람의 관절 위치를 찾고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물체를 인식한 다음에 사람과 물체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투기 행동을 인식합니다. 예. 여기서 포인트는 사람의 관절 움직임을 통해 행동을 인식하는 기술하고 사람이 들고 가는 물체를 추적하는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입니다. 네.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는지, 쓰레기를 던지는지, 완전히 버렸는지 등 다양한 행동들에 대해서 기계학습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실제 CCTV에 적용된 각각의 구성 알고리즘들은 스트리밍 방식에 맞도록 구성하였고 실시간 처리를 위해 알고리즘 효율화에 집중하였습니다. 저렇게 사람의 동작들을 파악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있었던 단순히 이미지 속의 사물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을 넘어서 네. 상황까지 깊이 더 이해한다는 건데 그럼 이 딥뷰가 어떤 행동에 대한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화면에서 박스가 쳐진 것은 딥뷰가 사물의 존재를 알아본다는 것인데요. 네. 이를 명사를 인식한다는 표현합니다. 예. 명사라는 것은 사건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딥뷰는 동사도 알아보는데 타다, 걷는다, 넘어지다와 같은 동사는 사물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잡아내는 능력입니다. 네. 자전거가 있다는 것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가 서 있는지 움직이는지 넘어지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하는 것이 동사의 능력입니다. 예. 그리고 동사와 명사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장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저희 과제의 목표이죠. 기존의 패턴 인식 방식은 특정 사물과 특정 움직임만을 인식하는데요. 그 연관관계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넘어진 건 알 수 있지만 왜 넘어진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은 동사로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물건은 명사로 인식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디퓨만의 장점으로 보이는데 네. 이 디퓨의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면 앞으로 범죄 등을 활용하는 데 더 많이 쓰일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디퓨의 연구가 완성되면 경찰관들이 고마울 일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경찰관들이 애틀리 연구지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이유는 CCTV에 보이는 사람이 피해자 같기는 한데 너무 흐릿해서 애를 먹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훼손된 사진을 한 장 갖고 오셔가지고 이거를 분석해달라는 분도 계시고요. 향후 디퓨가 완성되면 키워드 검색 형태로도 범인을 잡거나 피해자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아 찾기나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주변의 CCTV를 보면 범위로 보이는 사람의 행적을 역추적해서 피해자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탐문 검색 결과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어젯밤 강남역 사거리에서 새벽 2시경 뛰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면 CCTV에서 그 시간대에 입력으로 뛰다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뛰다라는 동선을 바로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네. 지능을 부여받은 CCTV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고 형사 한 명이 3일 동안 찾을 분량을 CCTV를 통해서 이 지능형 CCTV를 통해서 단 몇 초 만에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의 수고를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방금 화면에서 나왔지만 미아 찾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사실 이 CCTV를 확인하는 장면은 저희가 직접 보진 못하고 보통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데 일일이 그 장면마다 뭐 시간대에 따라서 일일이 찾아보는 것에 대한 수고로움을 좀 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외에도 뭐 교량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분을 좀 막을 수도 있을 테고 뭐 공장 근로자 위험 행동에 대해서 경고를 디퓨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디퓨 시각지능 기술 프로젝트 일부분으로 이 포토샵 편집 기술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SCFEGAN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사진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사용자가 밑그림이나 색을 지정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가이드 삼아서 스스로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딥러닝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사실 같은 사진을 만들 수 있고요.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지워서 흰색 공백을 만든 다음에 임의로 스케치한 다음에 색을 지정하면 바로 만들어집니다. 프로그램의 사진을 보면 사람의 얼굴 사진에 눈, 코, 입, 눈썹을 지우고 새로 그리면 무표정한 얼굴도 활짝 웃는 얼굴로 바꿀 수 있고요. 귀 부분을 지우고 귀걸이를 그리면 장신구도 자연스럽게 달 수 있습니다. 또 눈을 감고 찍은 사진들도 뜨게 할 수 있죠. 기존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편집하려면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가져야 하거나 지루한 편집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이 하던 지난한 작업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디퓨 과제를 통해 인공지능이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네, 뭐 비단 사회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이런 디자인 쪽으로도 접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시각 인공지능 기술은 어느 정도로 발전한 수준인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시각 인공지능의 일부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고요. 그러나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약 2년에서 2.5년 정도 뒤져 있는 게 통상적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디퓨의 발달로 전 세계에 좀 수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생활이 좀 더 자유롭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해는 마치 지구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이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해서 지동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지동설은 기원전 그리스의 천문학자 아리스타르코스가 가장 먼저 주장했습니다. 네, 널리 알려진 건 1500년대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 덕분이었죠.
그로 인해 1400년간 지속돼 온 천동설의 믿음이 차차 깨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 현재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 중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한 것은 없을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